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집에서 어머님들이 또 특별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실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실수잖아요. 실수라는 게 뭡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칠 수 있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어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수,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어떤 정말 공식이 있다면,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놈의 실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이미 그 정해진 방식을 다 실천하시고 그 결과로 실수를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을 테니까,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지만 6.25 이후에 60년대 그때부터 뭐 중학교 입시도 있고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60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두들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보면 실수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결론이겠죠. 왜냐? 60년이란 그 세월이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죠? 완벽하게 그걸 없앨 수 없죠. 왜냐?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게 실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실수를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시험 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실수가 아니고, 그죠? 어떤 실력?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수도 실력이다, 이 말에는 아마 그 후자, 완벽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그죠? 그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실수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마 그런 부분, 어떤 우리 학생들의, 그죠? 상황을 좀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큰 실수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줄여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실수라는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하시는 혹은 집에서 보시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보시고 아이와 잘 상의하셔서 조금씩 당장 고쳐지진 않잖아요. 조금씩 방향을 이렇게 약간씩 틀어나가면 결국에 원하는 방향,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실수라는 그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정리된 상태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제목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라고 굳이 제가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실수를 없앨 수는 없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이 아주 좋은 선생님도 그죠? 실수를 합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건 진짜 실수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실력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 풀면서 발생하는 오류는 그건 정말 실수인 거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중간에 답이 이상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답이 이상한 게 나왔는데 답지를 확인하니까 답이 다른 거야. 왜 답이 다르지? 식은땀이 살짝 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덧셈인데 부호가 틀리거나 숫자가 줄 바뀌는데 숫자가 바꿔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칠판을 보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넘어갈 때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학생이 집중을 덜 했던가. 학생도 그냥 루틴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실수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실수는 그죠? 정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완벽하게 국어사전 이런 정의와 상관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계산, 결과. 수학에서의 실수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말은 아이가 어떤 수학적 개념이나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다는 거죠. 개념적인 부분에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학생들 가끔 시험 칠 때는 몰랐는 아리까리해서 예를 들면 이건지 저건지 좀 아리까리해서 A랑 B랑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A를 했는데 알고 보니 B인 거야. 그죠?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또 약간의 방어기질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아이는 A나 B 둘 중에 아리까리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게 A 아니면 B였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왜 틀렸어? 라고 물었을 때 A가 아닌 거니까 B이기 때문에 실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은 사실은 실력이죠.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 둘 중에 필요한 건 A다. 혹은 A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인데 이상하게 돼서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객관식 문제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3번이라고 체크했는데 답안지에 2번이라고 체크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수학적으로 딱 저는 학생들한테 이건 실수 아니잖아. 실수는 저는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쓴 거 아니면 실수라고 하지 마라. 1+1인데 1+1을 2라고 안 쓰고 3이라고 쓴 것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이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디서? 수학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실수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조건이,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험이라는 조건.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조건이, 시험이라는 이 환경은, 그죠? 첫 번째, 이 학생들의 심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담이 있죠.
틀리면 안 된다? 뭐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 칩시다. 있죠, 실제로. 두 번째, 시간이 있죠. 시간 제약. 이 두 가지가 큰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어떤 심적 부담. 심적 부담이 없는 친구는 뭐 시험 점수에 대한 그죠? 특별히 어떤 열정이 없는 거니까. 잘 치고 싶은 심적 부담에다가 실제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긴장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건 심적 부담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딱 정해진 걸 보면 45분 안에 풀어야 한다. 50분 안에 20문제, 25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시간 제약이 있는 게 이런 시험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담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죠? 이건 시험. 근데 가끔 이런 시험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건 되돌릴 수도 없고, 이 시험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시험에서 이런 실수를 줄이겠다고 하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을 좀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면. 자, 그러려면 이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죠. 평상시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아이들이 시험에는 더 많이 발생할 거니까. 평상시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평상시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평상시에 좀 이런 습관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좀 신경을 써서 원인을 찾아서 좀 그 원인을 없애 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발생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에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 첫 번째 원인은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게 풀어요. 급하게 푼다. 이 급하게 푸는 부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 몰라서 못 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몰라서 못 푸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아, 실수했어요라. 실수 때문에 어떤 화나고 이렇게 되려면 거의 실력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문제를 시간 안에 문제 다 못 풀고, 모르는 문제 다 제끼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많고, 중학교 때 적고, 고등학교 때 더 적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수 이야기 고등학생들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푼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급하게 푸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면 왜 급하게 푸는지를 또 그 깊이, 그 뒤쪽에 있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자, 이것도 지울게요. 좁으니까. 자, 급하게 풀게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뭐 두 번째 순서는 없지만, 급하게 풀게 되는 이유는, 그죠? 할 게 너무 많다. 할 게 많다. 왜냐, 요즘 너무 뭐 과열학군에 더 많이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TV에 어떤 프로그램 EBS인가 보니까 한 학생이 12개를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12개 다니면 그중에 10개는 숙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으면, 그죠? 할 게 너무 많으면 이 하나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빨리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은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 탓이 아닐 수 있죠. 막 할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해. 어떻게 천천히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고3처럼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의 학창시절이 다 망가지겠죠.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쉬고 놀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으면 본능적으로 사실은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쉬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할 게 많은 게 아니면 두 번째, 할 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애는 수학 하나 하고 다니는데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급하게 푸는 애들 있죠. 빨리 푸는 애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감각이 좋아서 또 빨리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향이 그렇다 칩시다. 성향이 그냥 빨리 푸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성향에도 아이들이 어리면 그런 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빨리 하고 쉬고 싶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든 천천히 막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푸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빨리 풀고 쉬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빨리 풀고 우리 아이가 빨리 푸는구나 하면서 엄마들은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풀면 많이 풀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많이 주게 되죠. 그럼 아이는 또 빨리 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하나로 제가 이렇게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할 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 할 게 너무 많아서 급하게 풀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명확하죠. 일단 줄여줘야 돼요. 양을 줄여야 한다. 양을 줄여서 아이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게, 물론 아이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보는 거죠. 성향이 이런 경우에도, 그죠? 이 친구는 이렇게 양이 많은 거고, 이 친구는 한 과목에 양이 많거나 한 과목이 적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딱히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또 이만큼 줄여봐 주는 거죠. 야, 이만큼 줄여서 이거 한번 우리 천천히 풀어보자.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만큼 푸는데 2시간이 걸리면, 그죠? 절반 뚝 잘라서, 그죠? 절반 뚝 잘라서 양은 절반으로 줄여주고 50%로,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50% 줄이면 안 되니까 시간은 한 2시간짜리를 1시간 반으로 줄여서 우리 1시간 반 동안 놀이를 해보는 거.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요 정도는 1시간 반 동안 풀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정말 천천히 검산도 하고 우리 한번 안 틀리도록 해볼까? 제가 어떤 분 질문 주셨을 때는 절대 안 틀리기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문제 수를 줄여서라도 쉬운 문제는 상관없어요. 절대 안 틀리기. 예를 들어서 여기 60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죠? 30문제 풀면서 절대 안 틀리게 한번 해보자. 그럼 아이가 알았어요 이러고 아니겠죠. 그 대신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죠? 뭐를 한다면 당근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그냥 움직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필요한 뭔가 당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뭘 해라 이것까지 정해드릴 수는 없잖아.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 뭐 요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뭔가, 뭐 아니면 뭐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점심 때 뭐 맛있는 걸 해준다던가 뭐 그런 수준으로도 해볼 수 있다는 거. 물론 또 이렇게 노력했으면 틀려도 해줘야 되죠, 맛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향이 이런 것들도 어떤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30문제 풀던 걸 10문제 며칠 푼다고 해서 아예 실력이 확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어떤 학습을 하는 데는, 그죠?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떤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오늘 진짜 한 문제만 풀린다. 뭐 5문제만 풀린다. 하루 종일 5문제만 풀어라.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게 그 학생의 어떤 성향에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급하게 푸는 경우는 할 게 많은 경우와 성향이 급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접근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이 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보고 10년, 15년 동안 지켜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대충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자, 급하게 푸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내용이,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자, 풀이 과정이 없어서, 이거는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풀이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없으면 실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설명할 때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다 풀었는데 답이 잘못 나온 거야. 답이 잘못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면 이런 식의 풀이 과정이 칠판에 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이쪽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덧셈이 틀렸나? 통분이 틀렸나? 그죠? 통분이 틀렸나? 부호가 틀렸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백을 쳐서 올라가 보면 여기서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눈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죠? 눈썰미 좋은 애가 여기 틀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진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실수인 거고, 풀이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풀이 과정이 막 중구난방이죠. 남학생들 보면 특히 막 한 문제 풀라고 하면 여기 적었다 답이 어디 써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죠? 풀이 과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죠. 풀이 과정 없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없다면 그죠? 차근차근 좀 하자.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또 어떻게 쓰게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저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풀이 과정을 시키려면 한꺼번에 확 변화시키려고 하면 아이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 이 한 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이 한 문제만,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풀이 과정을 제대로 안 쓰는 아이였다면, 그죠? 우리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일단 두 문제도 욕심이죠. 한 문제만 풀이 과정을 정답지처럼 한번 잘 적어와라.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아이도 해볼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늘어나죠. 시간이 늘어나면 내 자유시간이나 뭔가 다른 거 해야 되는 시간이 또 줄어드는 겁니다. 모든 게 어린 아이들은 사실 시간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자꾸 쓰면 시간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한꺼번에 이거 다 써! 풀이 과정. 그러면 스트레스 확 받는 거죠. 하나 쓰게 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한테.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되는 이런 습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막 다 써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일주일 동안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한 문제는 한 페이지 5페이지를 푼다고 하면 5문제는 풀이 과정을 꼭 써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했으면 또 당근을 주고, 또 그 다음 풀 때에는 5페이지 중에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죠? 어느 순간 아이가 시키지 않는데도 알아서 한 문제는 계속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풀이 과정을 적고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풀이 과정 하나도 안 적는 애한테 오늘부터 5페이지 푸는데, 야, 이제부터 이거 풀이 과정 다 써. 풀이 과정 안 쓰면 안 푼 걸로 할 거야. 그거는 학원에서나 시킬 수 있는 강압적인 겁니다. 집에서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이렇게 다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애들이. 안 쓰던 아이들은. 그러니까 집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안 쓰는 아이들은
한 문제씩이라도 풀이 과정을 쓰도록 하는 게 초등 저학년이면 정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구나, 암산 막 하니까 좋아가지고 칭찬해 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풀이 과정 쉬운 것도 적는 게 습관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풀이 과정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 안 좋으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것이고, 세 번째 원인은 이건 정말 실수죠. 진짜 실수. 그래서 이런 실수, 선생님들이 하는 실수, 중간에 막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 천천히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 과정이 다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나오는 실수, 정말 실수. 자, 이제 이 정말 실수,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이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저희 집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정말 실수 줄일 수 있는, 실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제가 사실 물어볼 때에는 저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애가 정신 차려야지, 꼼꼼하게 풀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말고 진짜 실수,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면 진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가 바뀌어야지 이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서 풀어야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솔루션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실수에 대한 대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정신 차려서 풀어라. 정신 차린다는 말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되냐면, 그 학생과 부모님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야,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이런 걸로 아이가 정신 차리기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가 이런 정말 실수로 인해서 본인이 짜증나는 상황이 되어야 정신 차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혹은 어떻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돼서 한 개 틀렸어. 그래서 욕심이 많이 나는데 100점 맞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짜증나는 경우. 그죠? 딴 애는 또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애는 실수 안 해서 100점을 받았어. 그럼 짜증나죠. 그럼 다음번에 실수 안 하려고 뭐 검산을 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동원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뭐 이 고등학생으로 치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등급이 하나 딱 깎인다던가, 그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뭔가 하나 딱 내려간다던가, 그런 어떤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정신을 차리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자꾸, 그죠?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랬니? 이러면 해봤자 스트레스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도 짜증나거든요. 자기도 지금 짜증난 상태인데 자꾸 엄마가 누가 뭐라고 하면 공부할 마음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벽하게 준비된, 급하게 풀거나 막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럼 아이는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실수 원인에 대해서만 적고 오늘 영상을 끝내게 되는데, 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뭐 이건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이렇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지금 학습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아이의 학습 환경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혹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환경을 좀 조정해 줘야 되면 조정하고 그냥 환경만 조정해서 될 건 아니에요. 환경 조정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그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대 불가사의만큼 불가사의한 상황인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리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 아이의 상황에 대한 정리는 부모님들이 하시고 그다음 아이와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방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만의 어떤 방법,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